무성애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방한 이야기는 무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간만에 인사드리네요. 젠더도 나이도 없는 고시원 히키코모리 보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일정상 녹음을 좀 미리 하게 됐는데요. 지금 방송을 녹음하는 날짜는 4월 30일입니다. 업로드는 아마 5월 말에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대선을 앞두고 긴장이 많이 되는 좀 여러 가지로 그런 분위기고요. 아마 업로드 될 때쯤에는 대선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누가 됐을지 정말 궁금하고 또 기대도 되네요. 무섭네요. 오늘 진행하는 무방한 이야기 4화의 주제는 오토코리섹슈얼과 오토모노섹슈얼입니다. 저는 주제를 들었을 때 숨이 턱 막히면서 내가 과연 이걸 설명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설명을 대신해 주실 게스트 뚜벅초님을 모셨습니다. 뚜벅초님 인사해 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플 A 60개 풀포켓몬 뚜벅초입니다. 60개 풀포켓몬이요? 고기를 먹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요? 뚜벅초가 고기를 먹나요? 제가 먹어요. 아, 네. 뚜벅초님은 어쩌다 뚜벅초님이 되신 거예요? 뚜벅초를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외형적인 특성 때문에. 외형적인 특성이요? 이게 스튜디오에 같이 계신 분들은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잔머리가 좀 많고 네. 많이 뜨거든요. 아, 시각적인 부분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 뚜벅초 위에 있는 그 풀 같은 거에 비유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후로 10년째 벅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착 붙은 별명이군요. 뚜벅초님은 무대 번역팀에 소속해 있으시고 제가 이 전화를 준비할 때 정말 여러 번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막 네. 오밤중에 카톡 해가지고 제발 피드백 좀 해주세요 이러고 막 물어보고 겐톡의 향연. 네, 막 괴롭히고 그랬는데 네. 제가 그동안 일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은 뚜벅초님을 믿고 무식을 마음껏 뽐내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다른 게스트 오토코리 섹슈얼로서 겪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실 화소님을 모셨어요. 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재정치화에 재정치화를 거듭하고 있는 화소입니다. 요즘에 재정치화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화소님은 재정치화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재정치화를 하기 이전에는 네. 시해 무남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네 단어로 정치화를 했었거든요. 시스젠더, 헤테로, 무성애자, 남성. 예. 네. 근데 지금은 바이젠더, 네. 리스 로맨틱, 네. 오토코이 에이섹슈얼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사람을 뚝갑할 것만 같은 네. 그런 엄청난 해치지 이름으로 않아요.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정체성에 대해서 알다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 가지 소수자성이 겹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화소님도 원래는 무방한 이야기의 기획을 맡아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평소에 녹음실에서 항상 오셔서 구석에서 멀찌감치 이렇게 묵묵히 네, 그렇게 보고 계시다가 전 그때마다 참 화소님의 꿀 같은 목소리가 너무 아깝지 않나, 이것은 재능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은 속이 시원하네요. 잘 할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5일 만에 녹음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와. 이번에 뚜벅초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댓글을 읽을 건데요. 뚜벅초님, 예. 혹시 2화 때 마느님이 카와이하게 사연 읽는 거 보셨나요? 아, 예, 봤는데 네. 못 본 걸로 할까요? 저희 혼에다마 메소드 연기를 넣어서 댓글을 읽어봅시다. 선우님의 댓글입니다. 아직 정치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방송이 정말 재밌고 간절한 에이스입니다. 앞으로도 쭉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보가 없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감자의 골골송님의 댓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름 귀여우셔. 저는 제가 양성애자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괴리감이 있었어요. 아직 퀘스천널입니다. 이 라디오를 듣고 공감하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을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담아주세요. 응원합니다.
보글보글 꽃게탕님의 댓글입니다. 정말 배고파지는 일입니다. 다들 네, 닉네임이 맛있을 너무 것 같아요. 귀여우셔요. 아직 정체화를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제가 너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재밌어요. 연애 사연 같은 거 들을 때나 영화 볼 때마다 대체 왜? 이랬는데 이건 족족 다 납득이 가능한지라 너무너무 좋아요. 유유유유. 그리고 섹시한 걸 매체에서 학습한다는 말이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저만 이 생각한 줄 알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히읗. 그리고 한국인 중에선 저만 A인 줄 알았는데 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 너무 위로되고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팟캐스트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부탁드려요. 하트 2개. 저도 하트를 보내드립니다. 예. 이번에 댓글 달아주신 분도 정말 닉네임이 귀여우신데 뺍세님의 댓글입니다. 저는 무성애자 뺍세입니다. 즐겁게 듣고 가요. 응원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팟캐스트 팀에서 이 댓글이 달릴 때마다 엄청 다들 행복해하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네, 정말 저희 카톡이 200개, 300개가 쌓인다는 네. 소문이 있어요. 무대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때는 노잼이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가슴이 다들 아파했었는데 사람들이 냉정해요. 예, 댓글을 볼 때마다 저희가 힘을 내서 다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다거나 뭐 재미가 있었다거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음.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두 분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하긴 이것이 행복이다 이런 표정인데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영상 지원을 하는 네. 것으로 저희가 유튜브에도 한번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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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좋아요. 그러면 언젠가 되는 유튜브로- 사람을 모아서. 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유튜브도 갑니다. 예. 예. 오늘의 주제인 오토코리 섹슈얼과 오토모노 섹슈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오토코리 섹슈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부족한 설명이라 죄송합니다. 특정한 대상,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 상황 같은 것에 대해서 성적 욕구나 성적인 판타지를 품는데 그런 생각이 그 대상과의 성적 행위로는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뭔가 단어는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의미는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것이었고요. 오토모노섹슈얼은 자기 자신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좀 더 쉬운 개념인 것 같죠? 딱 직관적으로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바로 머릿속에 상상하는 이미지가 생기는. 저는 여기서 궁금했던 게 오토코리 섹슈얼과 오토모노 섹슈얼은 성적 끌림을 느끼는 양상에 따른 분류이다 이렇게 돼 있던데 그 양상이란 말이 참 이게 그 사전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 무슨 말인지 잘 애매하죠. 모르겠는데 반성에도 양상에 따른 예. 분류로 되어 있죠. 이게 그 양상이란 게 어떤 걸 의미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양상이란 단어가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성적 끌림의 정도라는 단어랑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성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잖아요. 검은색부터 흰색까지 이렇게 네. 쫙 그라데이션을 이루면서 네. 완전 성적 끌림이 없는 무성애자 아니면 좀 성적 끌림을 어느 정도 느끼는 회색 무성애자 거의 안 느끼는 회색 무성애자 아니면 완전 유성애자 하이퍼섹슈얼 막 이런 사람들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성적 끌림을 느끼는 정도와 상관없이 다른 축으로 네. 어떤 식으로 느끼냐라는 게 아마 양상이라는 단어에 포괄돼 있는 뜻 같아요. 느끼는 정도랑 별도로 존재할 예. 수 있는 축이기 때문에 양상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라는 말씀이 맞으신가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데미섹슈얼이면은 네, 반성애자죠. 예, 네. 반성애자면 한글아 반성애자는 감사합니다. 네. 되게 감정적인 유대감이 선행된 다음에나 성적 끌림을 느끼잖아요. 네. 그게 데미의 정의인데 네, 네. 근데 그 성적 끌림의 정도가 거의 없는 수준일 수도 있고 그냥 거의 없는 회색 수준일 수도 있고 완전 다른 일반적으로 유성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 순간에 성적 끌림이 확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토코리 섹슈얼과 오토모노 섹슈얼도 반성애자처럼 무성애자일 수도 있고 유성애자일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사실 네. 제가 찾아보기로는 보통 네. 오토코리 섹슈얼 연구 같은 경우엔 네. 좀 무성애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돼 왔어요. 보통 네. 어떤 식이냐면 아니 무성애자인데 자위를 한다고? 이렇게 신기할 때가 막 이러면서 연구를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성적 판타지가 이런 식이더라 해서 오토코리 섹슈얼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연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학술적인 건 찾아보면 주로 오토코리 섹슈얼 무성애자들만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커뮤니티 내부에서 제기되는 담론 중에 하나가 네. 오토코리 섹슈얼은 성적 끌림의 정도랑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네. 완전 무성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네. 회색 영역에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오토코리 섹슈얼인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유성애자이면서 오토코리 섹슈얼인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는 게 유성애자이면서 오토코리 섹슈얼이면 그 오토코리 섹슈얼이 그 성적 욕구나 판타지가 행위로는 이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예. 근데 성적 끌림이 있으면 행위로 이어지는 걸 의미하지 않나요? 근데 약간 배치되지 않나요? 일단 성적 끌림이 꼭 행위로 이어지는 건 아닐. 아, 그렇군요. 아니 것 제가 이렇게 무식을 뽐냅니다. 일단 그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단적인 예시는 네. 자기가 이성애자 여성이에요. 네. 확실한 이성애자 여성인데 근데 뭐 BL이라든가 게이 동영상을 성적으로 즐긴다든가 그런 경우죠. 자기의 성적 판타지는 남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것일 수 있는데 근데 성적 끌림의 방향성은 그냥 이성애자 여성이면서 이성애자 남성에게 향하는 그런 것일 수 있는 거죠. 약간 복합적일 수 있는 네. 거군요. 오, 굉장히 추측입니다. 저의 추측. 네. 생각지도 못했던 케이스인데 정체성의 세계는 역시 다양합니다. 이건 막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그냥 커뮤니티에서 몇몇 명이 말하는 예. 근데 오토모노 섹슈얼이 자기 자신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사람인데 성적 끌림을 느끼면 유성애자가 아닌가요? 그게 성적 끌림이 보통 타인에 대한 네. 타인을 향할 때 성적 끌림이라고 말하니까 제가 읽은 논문에 네네. 논문이라고 어렵잖아요. 논문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 보세요. 읽은 논문에 그 오토코리 섹슈얼에 대한 논문인데 네. 동시에 오토모노 섹슈얼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성적 끌림은 네. 내가 그 혹은 그녀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네. 끌린다. 이 세 개의 요소가 있다고 해요. 나와 대상과 끌림이요. 예. 네. 근데 이 세 개의 요소 중에 뭐 하나가 달라지면 이제 일반적인 성적 끌림, 일반적인 유성애자의 끌림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오토모노 섹슈얼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나로 바뀌는 거죠. 그 혹은 그녀가 아니라 나 이렇게. 저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반대로 오토코리 섹슈얼이면 네. 내가 그 사람에게 끌린다 이거에서 내가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덴티티리스 내가 없는 섹슈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의 요소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오토코리랑 오토모노가 좀 더 이해가 잘 가는 것 같네요. 다행이네요. 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겠죠? 저도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내가가 없는 게 나를 그 상대방에 이입하는 것도 내가 없는가로 치나요? 그 제가 읽어본 다른 논문에 네, 논문이 등장하고 논문.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했던 논문은 네. 보게트 교수의 2012년 논문이었는데 그거 네. 말고 최근에 네네. 2016년에 나온 율가 브로토의 다른 논문에 네네네. 그런 무성애자와 뭐 유성애자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적 판타지에 대해서 설문을 한 게 있었어요. 네. 이제 인터넷상 설문조사로서 아주 막 이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거기 보면 무성애자와 유성애자의 성적 판타지, 무성애자도 성적 판타지를 가질 확률이나 양상 등이 대부분 유성애자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 논문상으로. 네, 그러니까 성적 판타지가 있다고 무성애자가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럼 내용이죠.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무성애자든 유성애자든 성적 판타지가 있을 가능성은 비슷하다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군요. 통계적으로는 비슷하더라고요. 네. 어머, 저한테 편견이 있었군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되게 무성애자와 유성애자의 성적 판타지 사이에서 네. 되게 구분되는 차이가 뭐냐면 무성애자들 같은 경우엔 대상에 이입을 안 하거나 이입을 하더라도 그게 확실히 자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로 무성애자 여성들이 약간 창작된 캐릭터에 대한 성적 판타지를 가진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창작된 캐릭터는 물론 자기가 창작한 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창작한 거거나 자기가 이입되는 일부긴 한데 네. 자기 자신은 아닌 거죠. 내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구와 뭐 성적 행위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가 이입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한다. 주로 이런 판타지가 많다는 거죠. 이거 약간 제 이야기 같은데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약간 남성향의 야한 동영상을 볼 때 그런 남성의 이입을 자주 해요. 굉장히 흐뭇한데 근데 또 그 남성이 이입한 게 저라는 걸 인식을 하면 갑자기 확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배제하고 그냥 잊고 있어야 좀 그게 이입이 되고 즐겁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여성에게 저를 이입하는데요. 예. 저는 그 이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 이렇게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콘텐츠일 때만 즐길 수 있다는. 제가 바이젠더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남성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일부가 존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걸로 생각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현실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상의 영역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오토코리 섹슈얼에 대해서 무방한 이야기의 관례대로 허수님을 취조해 보겠습니다. 취조가 관례인가요? 네, 그럼요. 성실하게 대답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허수님은 그 오토코리 섹슈얼로 어떻게 정체화를 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저랑 맞는지 아닌지 찾기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오토코리 섹슈얼이라는 단어 자체도 몰랐었고요. 그냥 어느 날 행성인이라고 하는 행동한 성소수자 인권연대 거기에 들어가 봤을 때 정보글에 무성의 가시화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오토코리 섹슈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나다. 이거 말고는 나를 정체화할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고 지금까지 그 오토코리 섹슈얼이라는 정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때는 무성애자라는 단어를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단어 자체도 몰랐었고요. 그 오토코리 섹슈얼이라는 걸 접한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건 뭐지 하면서 엄청 뒤져보다가 그때부터 이제 무성애가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무성애자보다 오토코리 섹슈얼을 먼저 알게 되신 케이스군요. 그렇죠. 진짜 특이해요. 네, 저 이런 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보은님과 뚜벅초님을 개인톡으로 엄청 괴롭혔습니다. 이 저도 단어가 모르는데. 기억납니다. 이게 뭐냐라면서. 그래서 더 물어보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수님은 그 오토코리 섹슈얼이 어떤 것에 대한 성적 욕구나 성적인 판타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허수님은 어떤 성적 욕구나 판타지가 있으신가요? 욕구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봤을 땐 특별한 건 없고요. 성적 판타지는 제가 야한 동영상을 볼 때 어떤 특정한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 장면이 없는 경우에서는 어떤 야한 동영상이라고 하는 걸 즐겨보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될 정도로 그 딱 특정한 제가 판타지를 느끼는 그런 장면이 있을 경우에만 좋아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오토코이 섹슈얼이라고 생각이 크게 드는 것 같아요. 혹시 그 판타지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19금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천천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중간에 편집해 주실 거예요. 찰리님을 믿읍시다. 찰리님. 저희 편집자분 수명을 오래 보존해 드려야 돼요. 찰리님 사랑합니다. 저는 SM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 결박이라고 하죠. 사람을 좀 이렇게 묶는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삽입보다는 그런 성인 용품을 사용해가지고 당하는 쪽 그러니까 여성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흥분하는 그런 특정한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소위 능욕풀이라고 하는 그거 맞나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봅니다.
사실 저도 무성애자 중에서 무성애자 SM어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듣기는 처음인 것 같아서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네. 전 처음 다니고 지금도 상상이 잘 안 되는 게 SM적인 그런 요소들에서 성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부터 빠진 건가요? 제가 SM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없어서 네,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SM 동영상은 약간 가학적, 피학적인 요소가 등장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성관계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그 성관계로 연결되는 부분을 뚝 자르고 좋아하시는 그런 느낌인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특정 일부 장면인데 그 장면이 SM과 분류가 되기 때문에 SM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큰 SM 종류 중으로 봤을 때는 저는 SM에 속하지가 않아서. 큰 SM 종류는 어떤 거죠? 보호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관계라던가 그런 행위를 주체하는 그런 SM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저는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SM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SM머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거를 실제 하지 않아서 그 문화가 어떤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클럽을 예로 들면 클럽에 가가지고 춤을 추고 거기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졌을 때 뭐 잠자리로 가는 그 2차를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SM에 대해서요? 무성애자인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SM은 당연히 성적 관계로 연결된다고 이게 모르기 때문에 가진 편견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전에 화소님이랑 인터뷰를 하실 때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제가 정말 빵 터졌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는 언제 제일 그 후회를 하냐 그럴 때 나는 초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안 한 게 후회돼 아니면 내가 뭐 그 사람한테 고백을 못한 게 정말 후회돼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저는 인생에 있어서 딱 하나 정말 후회하는 거는 딱 제 하나입니다. 야동 폴더를 지웠을 때입니다. 그게 가장 후회가 돼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막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성적 그런 정보가 없을 때 야동은 보면 안 되는 거다.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뼈 삭는다. 정말 잘못된 교육이야. 그런 것도 있고 제가 SM을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이 영상물들은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면 뭔가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것만 그런 약점 같은 게 있어서 규범성의 사회가 잘못했네요. 이거는 더 이상 보면 안 되는 그런 나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워버린 적이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자위도 안 할 거고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그거는 지우면 안 됐었다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저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도 정말 너무 안타깝고 지금 다시 들어도 또 너무 안타깝네요. 아니 왜냐면 다른 분들이 폴더를 지우셨다고 하면 그냥 그러니 뭐 다시 구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런 약간 판타지가 있고 취향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자료를 모으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보은님하고 그 사전 회의에서 나온 또 질문 중에 하나인 건데 제가 약간의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동영상을 찾아보게 되면 이제 자기 폴더라고 하면서 이제 1테라, 2테라 그런 대용량을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 폴더는 50기가가 넘으면 안 된다. 왜죠? 그게 기준이 용량 있습니다. 기준인가요? 이게 그 하나의 용량에 요즘에는 굉장히 블루레이라고 해가지고 큰 용량이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100기가가 넘으면 안 된다. 왜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많아지면 그냥 매번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새로 다시 찾는 것과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거다, 내가 소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고 그걸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정성을 들이고 범위 내에서 그 분류만이 진짜 폴더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화소님의 야동 폴더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님 그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주로 어떤 때이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오토콜이 섹슈얼이구나 혹은 뭐 내가 무성애자구나 이렇게 가장 실감할 때는 어떤 때인가요? 다른 무성애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듣는 가장 큰 네. 피드백 중에 하나고 한데 네. 저는 그 로맨틱한 감정과 섹슈얼한 감정 그리고 이 두 개에도 소속되지 않는 저만의 특별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구분하는 걸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짬뽕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막 끌림들이 다 같이 있는 건가요? 끌림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약간 이렇게 노래방 같은 데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야구 배팅하는 거 있잖아요. 500원 배팅장 너무 좋아요. 동전 완전 넣고 하는 재밌어. 예. 네. 그런 곳에 가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꿀잼인디. 핵잼. 그거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올라가 있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뭔가, 주목받고 막 예, 그런 맞습니다. 거를 뭔가 이렇게 무대 앞에 내가 네. 쓰는 그런 개념? 그런 거에 대해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혹시 그 게스트로 네. 출연하자고 했을 네네. 때 제가 괜찮을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러면서 맞습니다. 엄청 네. 긴장하셨죠. 네. 지금 이 자리도 저한테는 엄청난 일탈 행위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 저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로맨틱도 저는 리스 로맨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어쨌든 제 3자한테 로맨틱한 감정이 이어지지 않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이럴 때 잠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리스 로맨틱은 로맨틱 끌림을 느끼는데 로맨틱한 관계 형성을 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제 3자한테 네. 뭔가 나라는 인간을 어필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나한테 편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네. 코드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꼭 오토콜이기 때문에 느낀다라기보다 네. 그냥 이런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은 오토콜이이기 때문에 정의를 하는 거고 이 오토콜이가 나한테 어떤 특별한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아직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화소님은 그런 막 이런저런 정체성을 다 가져가서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성향으로 퉁치는 게 좀 더 명확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좀 더 오히려.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화소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되게 재밌었던 게 정체성을 찾다가 그 게이 커뮤니티도 거친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종종 무성애자들 사이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경우인데, 네.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무성애자하는 용어를 몰랐었을 때는 나라는 인간을 정체화할 수 있는 용어를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돌아다니고 또 제가 예체능 계열이다 보니까 이런 성소수자 개념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렇게 프리한 그런 게 있어서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다가 내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생각이 들었죠. 큰일 났다. 왜 큰일이에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네, 나는 이 게이다. 기범성의 사회. 네. 내가 게이구나.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게이구나. 이렇게.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자를 봤을 때 연애하는 감정이 안 드니까 나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와 연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범적인 그런 것 때문에 여자 빼면 남자다. 약간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최대한 게이라고 하는 분들을 알아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동지들을 찾기 위해서. 동지들을 찾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종로는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그와 최대한 비스무리한 곳은 최대한 다녔었는데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이렇게 여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 무성애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 게이분들을 접하는 게 아직 좀 힘들다라는 느낌을 가져서 지금은 관심만 갖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는 아까 그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 연대에서 오토콜이 섹슈얼에 대해서 보셨다고 해서 아니 무성애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거기까지 찾아갔지 했는데 이런 비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오토모노섹슈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번엔 뚜벅초님이 많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그럼요.
저는 오토모노섹슈얼에 대해서 그 자기 자신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사람 이 말에서는 되게 잘 와닿았는데 화소님은 어떠셨나요? 오토모노섹슈얼은 네. 아까 두 분이 얘기하셨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이해하기 쉽지? 라는 생각이 저만 그랬던 거군요. 머리 위에 계속 물음표가 뜨고 있고 네. 저는 이분들이 좀 저한테는 되게 신기한 개념이라고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자존감이 좀 낮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개념에 대해 약간 모르는 사람에 속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랑 나한테 성적 끌림을 느끼는 건 또 다르지 않나요?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자기에 쩌는데? 저도 자기에 쩔어서 막 거의 왜 흔히들 말하는 나르시스트라고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막 되게 장난식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죠. 네, 그러니까 막 나한테 도취돼 있고 막 거울 보면서 막 행복해요. 그게 저거든요. 네? 저 거울을 오래 못 보면 되게 다운돼요. 그 정도예요. 극단 증상이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게 외면적인 것만에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저는 저의 무식함과 다혈질도 정말 가끔씩 짜증날 때는 있는데 정말 사랑스러워요. 저도 제 성격 진짜 좋아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저는 제 성격은 진짜 좋아요. 근데 또 저는 그런 반면에 저한테 느끼는 성적 끌림을 생각해보라면 오히려 제가 들어가면 그런 성적인 흥분조차 식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 반대인 그런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저 자체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 것 같습니다. 화소님이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화소님이 굉장히 낯선 표정으로 화소님 눈빛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이렇게 지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개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 이거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냐? 나르시시스트 그런 단어들로 주로 자신에게 애정이 향하는 그런 거 많이 설명하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또 저희가 방금 자신을 사랑하는 거랑 별개라고 했으니까. 별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또 저는 상상해 가는 게 다른 사람한테 성적 끌림을 느끼는 유성애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냥 그게 나한테 향한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굉장히 섹시한 그 매력에 이렇게 막 자석처럼 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상상, 느낌적인 상상? 저는 어차피 유성애자도 잘 이해 안 되니까 성적 끌림 자체를 느껴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으니까 성적 끌림을 외부로 느끼나 안쪽으로 느끼나 그냥 느끼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 이해했어요. 막 그렇게 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정도의 공감이 아니고 그냥 이해 말 그대로 이해 정도인 것 같아요. 화소님은 약간 그 기분 자체가 상상이 안 되시는 거죠? 나한테 어떻게 섹슈얼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그거 자체가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 타인에게 어떻게 섹슈얼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오토코리 섹슈얼 같은 경우는 타인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런 야한 영상을 봤을 때는 그런 섹슈얼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성적 끌림을 느끼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섹시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몸매가 좋다라던가 아니면 얼굴이 굉장히 예쁘다던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포인트들은 느끼거든요. 오토코리 섹슈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성적 끌림을 느끼는지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 성적 끌림은 근데 대상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거잖아요. 상대에게 이 사람과 성적인 관계나 접촉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게 성적 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성애자이면서 오토코리 섹슈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경우에도 제가 참 좋은 발레가 될 것 같은데 여러 번. 저는 섹시한 매력을 정말 좋아해요. 섹시한 매력을 좋아해서 막 그 외에 번식에서 오는 에너지 있잖아요. 그 특유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에너지를 그 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데 전 그래서 그 매력을 느끼면 로맨틱하게 끌려요. 그러니까 보통 성적 매력이라고 부르는 것에 로맨틱하게 끌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이
그건 그냥 에이섹시 아니냐, 뇌색이나 요색처럼 똑똑하거나 요리에 섹시하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표현의 문제가 아니냐 이랬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그 야생성과 그 번식 에너지, 이게 말이 되게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에너지에서 나오는 그 매력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에 느끼면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고 그 매력이 흠뻑 빠져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성적 끌림은 아닌 거죠? 네, 아주 성적인 요소는 아예 없어요. 뭐 해봤자 그냥 로맨틱한 의미로 손을 꼭 잡고 있고 싶다 그런 정도? 굉장히 섹시한 사람과 손을 잡고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저는 그것과 비슷한데 그게 성적인 끌림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네. 이게 성적인 코드가 들어가는데 네. 이게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성적인 끌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에는 오토콜이 섹슈얼인가 하고 약간 퀘스천너리 상태였는데 또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게 그 특정한 대상에 향한다는기보다는 그 분위기에 취한다라는 느낌이랄까요? 굳이 다른 매력과 약간 비슷한 축으로 느껴져요. 다른 매력과 비슷한 축인데 제 취향상 더 선호하는 축이라고 할까요? 더 와닿는? 약간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시 오토모노 섹슈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 언제 여기까지 왔지? 그렇죠. 아까 잠깐 나르시시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토모노 섹슈얼이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막 자기 자신을 아주 사랑하는 것으로 혹은 막 자아도취로 예를 들어 막 나르시스트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아서 방금 전에 이제 약간 다른 경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어제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네이버 지식 검색을 했는데 근데 또 나르시시즘의 그 정신분석학적 용어? 그런 걸로 보니까 또 막 프로이트가 막 리비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오토모노 섹슈얼과 약간 비슷한 서술인 거예요. 그때는 오토모노 섹슈얼을 나르시시스트에 넣어서 말한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두 개가 다른 그렇게 아주 별개의 개념은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병리학 속에서는 이제 계속 자기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성적 자극으로 느끼는 것 자체를 어떤 도착증 필리아라고 이름을 붙여서 병으로 취급을 해온 역사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지금은 스스로를 오토모노섹슈얼이다, 나에게 성적 끌림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약간 병이 있는 걸로 취급을 받아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요. 그럼 약간 이게 병리학적 용어에서는 그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역사적으로 약간 흘러간? 전 그런 것 같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를 정말 흘러간 전통식 정신분석학을 쓰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약간 올드한 용어. 오히려 그 평소에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쓰는 단어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나 해서요. 그렇죠. 저도 그 나르시시즘이란 말에 처음에 나온 게 그 나르시스트 그리스 신화 맞죠? 근데 나르시스트 이야기에 대해서 나온 건데 나르시스트가 그 막 물에 비친 자기 보다가 수선화가 된 빠져 죽었잖아요. 저는 그 마음 정말 100분 이해하거든요. 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나르시스트 같은 인간인 걸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르시시즘을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병리학적 용어가 좀 제가 생각하는 의미랑 다르더라고요. 그게 용어가 계속 바뀌어 오더라고요. 간단히 나르시시즘으로 표현될 때가 있고 그 이후에 제가 읽었던 89년인가 논문에는 논문 후덜덜 그놈의 논문 여튼 되게 트랜스젠더를 그때는 트랜스젠더 자체도 약간 병리학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싫어. 근데 억울해. 트랜스젠더의 병리학적 현상의 일환으로 그 성이 바뀐 자신의 모습에 성적 끌림을 느낀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래 몸이 남성인데 여성 젠더를 가진 트랜스예요. 근데 여장을 했거나 아니면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거에 성적 끌림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그 개념이 약간 분리되어 있죠? 그 젠더가 다른 것과 자기 자신한테 성적 끌림을 느끼는 것과? 그건 분리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네. 아, 예전에 되게 많이 인식이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근데 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오토모노섹슈얼에 대해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89년 논문 이후에 오토모노섹슈얼을 제대로 다룬 논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곁다리로만 다루고. 네. 근데 그 곁다리로 다루면서 거의 다 그 89년 논문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드. 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연 중에 하나가 네. 오토모노섹슈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어떤 게이 관련된 팟캐스트였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분이 해주시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 관계를 갖는데 그 네. 관계를 갖는 그 행위 자체로는 만족을 못 느꼈는데 이 모텔 같은 데 가보면 유리가 거울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좋아요. 예, 그래서 저의 취향입니다. 그 거울을 바라봤을 때 그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것에 그런 성적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그런 사연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약간 오토모노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그냥 듣기만 하고 진단을 막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근데 되게 얘기만 들어보면 전형적인 오토모노섹슈얼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 그렇군요. 싶네요. 굉장히 좋은 예시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했던 게 있는데 폭풍 질문이네요. 그 예전에 무성애자 관련해서 용어가 자기성애자라는 용어가 굉장히 셀프 섹슈얼 네네네네 많이 사용이 되던데 오토모노섹슈얼과 자기성애자가 동의어인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동의어인데 이렇게 그 오토모노섹슈얼, 셀프 섹슈얼, 나르시시스트 여러 그 비슷한 여러 용어들이 되게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를 가리키면서 쓰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온 바로는. 근데 셀프 섹슈얼은 좀 예전에 많이 쓰이던 단어고 그 에이섹슈얼, 리비도이스트, 셀프 섹슈얼 이런 단어들이 함께 되게 예전에 많이 쓰이다가 그것들이 너무 개념들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오토코리스 개념을 보게트가 주창을 한 이후로 주창이라고 해도 되나요? 주창 뭔지 모르겠지만 주창 그 삼국지에 나오는 주창 죄송합니다. 이분 또 삼덕의 길을 아무튼 그분이요. 그런 식으로 딱 분리를 해서 사용하게 된 용어가 오토코리섹슈얼과 오토모노섹슈얼인가 싶어요. 오토모노섹슈얼이란 단어는 되게 훨씬 이전부터 쓰였지만 지금 쓰이는 양상을 보면 딱 그 셀프 섹슈얼 리비도 에이섹슈얼 리비도이스트 이것저것 다 합해서 대충 쓰이던 용어들을 그렇게 딱 갈라서 쓰게 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오토코리섹슈얼과 오토모노섹슈얼이 좀 정리된 용어 같은 느낌인 거죠? 정말 언어의 세계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둘 다 라틴어잖아요. 그런가요? 네, 라틴어인데 이게 풀어보면 되게 발음이 어렵잖아요. 이게 풀어서 설명하면 되게 쉬운 단어예요. 발음이 어렵다니까 저 너무 생각이 나는 게 저 한 무성애를 알고 나서 오토코리섹슈얼이란 말을 처음 듣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이 오토코리라는 말을 기억을 못했어요. 오코노미야키 섹슈얼 이러면서 먹음직하네요. 너무 일본어 같고 라틴어라니 좀 놀랍긴 하네요. 이게 오토코리섹슈얼은 오토코리스 섹슈얼 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토는 자신이란 뜻이고 코리스는 분리된 혹은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오토코리스 섹슈얼 하면 오토 자신이 코리스 없는 자기가 배제된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되게 뜻이랑 직결되는 단어잖아요. 근데 하필 라틴어를 써가지고 누가 이렇게 설명해줬으면 저는 오토코리 섹슈얼을 잘 기억했을 것 같아요. 마치 수능 강의를 듣는 느낌이네요. 수능 강의 정말 보게트 씨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토코리 섹슈얼 이런 단어를 처음 쓴 논문을 보면 오토코리 섹슈얼 혹은 아이덴티티리스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섹슈얼 이렇게 논문 제목을 써놨어요. 그럴 거면 영어로 외쳐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네요. 아이덴티티리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더 이해가 편하네요. 못됐어. 마찬가지로 오토모노섹슈얼도 오토 자신 모노 혼자 그래서 자기 혼자에게 자기 자신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정말
의미를 그대로 전달한 단어인데 라틴어라는 이유 하나로 정말 아, 그래서 오토가 같이 붙었군요. 그러합니다. 저는 오토코리 섹슈얼, 오토모노 섹슈얼 이름도 너무 비슷해서 이 둘 사이에도 헷갈리고. 저 심지어 세트로 약간 네. 붙어 다니지 않나요? 네, 설명 맞아요, 같은 게? 맞아요. 그래서 개념도 이해가 헷갈리다가 발음도. 네, 발음이 너무 너무 헷갈려요. 보고트 씨 나빴어요. 랜선이 미야키 먹고 싶네요. 네, 맛있겠다. 배고프네요. 네, 일단 저희는 설명을 지나서 다음 코너가 원래 고민 상담 코너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무성애자가 대신 읽어주는 이야기 무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지난 방송과 그 텀이 너무 짧아서 아직까지는 고민 사연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을 어디다 보내주시면 되는지는 또박초님이 알려주세요. 네, 고민 사연은 메일 무방 moobang 골뱅이 acetage.com acetage.com 으로 보내주세요. 혹시나 실명인 아이디로 보내실 경우에는 함께 쓰실 닉네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되게 안내 방송 같았어요.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근두근. 네, 그럼 다음으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그거예요. 저희 게스트 두 분과 제가 다 게임을 좋아해요. 아주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게임 속의 유성의 규범성 혹은 뭐 게임 속의 성규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거는 심즈3를 하면서 너무 억울했기 때문이에요. 심즈에서 결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현생에서는 결혼이란 게 저랑 맞지 않다는 걸 알아서 판타지가 없지만 제가 게임에서는 정말 판타지가 크거든요. 막 아이를 낳고 막 아이를 막 한 10명 정도 낳고 싶고 막 이런 없어서 마치 동물 키우듯이 게임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심즈 플레이를 하면서 다른 캐릭터를 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임 플레이 중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그 선택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대화를 눌러가지고 막 이런저런 주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반면에 희롱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희롱이요? 이게 약간 번역이 이상한 건가요? 플러팅이겠죠? 네, 그런 거 약간 같아요. 성희롱일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쵸? 아니에요. 막 그거 누르면 막 외모를 칭찬한다, 별자리를 물어본다, 막 이런 약간 작업성. 별자리를. 왜 그게 희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희롱하기를 계속하다 보면 서로를 좀 괜찮게 생각하는 이런 좀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단계를 거쳐가야 뽀뽀도 할 수 있고 손도 잡을 수 있고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희롱을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청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롱을 하지 않으면 네.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청혼하기라는 메뉴도 뜨지 않아요. 세상에. 아니 제가 결혼을 하기까진 바라지 않지만 들이대 볼 수는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캐릭터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키스를 해야 되고 뽀뽀를 해야 되고 맙소사. 약간 이런 작업을 걸어야 되는? 친밀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친밀도만으로는 그냥 메뉴가 안 떠요. 너무해. 희롱하게 메뉴가 안 떠 그냥 진짜 초반 단계 가벼운 메뉴밖에 뜨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왜 꼭 키스를 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너무 유성의 규범성 아닌가요? 진짜. 네. 심즈 개발진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이 다음에는 꼭 뽀뽀 없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국어 알아들으시나요? 한 분쯤은 한국인이 계시지 않을까요? 두 분은 게임이나 혹은 뭐 비슷한 경험 중에서 뭐 유성의 규범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성규범이라든지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게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웹툰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시네탑이라고 하는 만화하고 혹시 더 게이머라고 하는 만화 둘 다 네이버 웹툰인데 이 웹툰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히로인이라고 하죠. 여성 캐릭터들이 이 남자 주인공에게
엄청 그 접근을 하는데 어필을 하죠. 예, 어필을 하는데 이 남자 주인공은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화가 끝나버리고 목성. 예, 다음 화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짜잔하고 나타나는데 네. 이걸 보면서 댓글들이 막 저도 못 먹냐. 안 먹고 싶을 수도 있지 왜? 예, 뭐 저도 못 먹냐. 그리고 이 더 게이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게이머가 네. 어이 게이이기 때문에 네. 아, 게이라서 여성에게 끌리지 않을 것이다. 얘는 게이라서 여성에게 안 끌린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예. 편견인데요, 진짜. 여자 안 좋아하면 네. 게이다. 이거 하선님이 처음에 겪었던 예, 그러네요. 제가 겪었던 바로 그겁니다. 예. 이렇게 무성애자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가 전체 이용가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런 여성에 대한 어필을 했을 때 남성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연애적 네. 감정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전체 만화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섹시한 감정을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무성애자라고 하는 게 크게 두 범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완전 무결한 이 신의 탑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그 캐릭터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약간 신에 범접해 있을 때는 네. 그런 성적인 것과는 무관한 존재가 된다. 해탈해서. 그 약간 이미지가 연결이 예. 되는 그런 거군요. 예, 약간 이런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네. 또 이 더 게이머라고 하는 웹툰에서는 네. 이 주인공이 좀 이렇게 그 순진무구한 캐릭터로 네. 나와요. 뭔가 리드할 것 같지 않은 네, 약간 네. 그 일본에서 말하는 그 초식남 네. 네. 같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아유 얘는 경험을 못 해와서 그래라고 하는 이성숙의 증표 예. 같은. 이거 약간 무성에 대한 흔한 편견들과 굉장히 예. 같이 가네요. 그 흔한 편견 두 가지가 네. 되게 댓글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만화 자체도 조금 이걸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댓글에서 이 사회가 무성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프네요. 저는 그런 오해들을 볼 때마다 그 오해가 굉장히 상반됐잖아요. 굉장히 능력이 좋거나 혹은 무능할 것이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이 편견이 왜 생기지 했는데 약간 그 예시를 보니까 정말 판타지 속으로만 무성애자를 접한 느낌이네요. 아유, 우리 사람인데. 맞아요. 사람입니다. 저번에 번외편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날개 없고 뿔 없고 사람입니다. 약간 괴물처럼. 맞아요. 그 만화 얘기해서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네. 저는 킹덤이라는 만화를 되게 즐겨봐요. 네네. 그게 고대 진나라를 고대 진나라의 천하통일을 배경으로 한 만화인데 거기서 엄청 센 장군이 나오거든요. 네. 엄청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약간 말투가 오호호 막 이런 식으로 웃고 그러니까 막 주인공이 계속 남색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누구도 그가 남색가라는 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단지 오호호하고 웃는다는 이유만으로. 남색을 한 장면이 나온 적이 없는데. 전혀 없어요. 뭐야? 언제까지 계속 남색가라고 불리냐면 그가 예전에 그의 약혼녀가 죽는 장면이 그 네. 회상으로 나오기 전까지 계속 남색가라고 세상에. 불리며 어떤 등장인물도 어떤 네. 독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호호하고 웃는다는 이유만으로요. 약간 어이구. 진짜 성소수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스테레오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해진 이미지가 정말 맞아요.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 본 적이 없진 않겠죠. 성소수자여도 모르고 네. 있겠죠. 그러겠네요. 드러내지 않으니까. 마음 아프다. 그쵸. 보통 1코가 가능하면 대부분 1코를 하고 살죠. 그래야죠. 네. 안 그러고 살기 정말 힘들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아닌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저는 대체로는 1코를 하지 않고 사는 편인데 이제는 귀찮아서 1코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설명하고 그러는 게. 네, 설명하기 귀찮기도 한데 특히 그 로맨틱 관련해서 저한테 좀 로맨틱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거기에 대해서 막 굳이 제가 성소수자라는 게 저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게 저의 반 이상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네. 우리는 이미 뭐 가치관에 대해서도 비교해보지 않았는데 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이게 있게 뭐라고? 다뤄야 되나? 그쵸 이게 뭐라고? 단지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을 뿐인데 네네. 왜 관계 전제로 먼저 그 얘기를 해야 되나? 그쵸. 속이 시원합니다. 또박초님은 그
게임을 하면서는 그런 느낌을 별로 못 받으셨나요? 솔직히 제가 하는 게임들은 거의 네. 캐릭터를 그냥 육성하는 게임이라서 유성의 규범성까지 나올 정도의 스토리가 별로 나오지 않는데요. 네. 근데 성적 대상화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봤죠. 뭐 아시겠지만 저는 요즘 주로 하는 게임은 테일즈 위버라고 네. 되게 고대 게임이죠. 근데 예쁘죠. 되게 그래픽이 옛날 건데 되게 아기자기하고 네. 캐릭터들 2등신, 3등신 이렇잖아요. 네. 근데 그 예전 캐릭터들은 괜찮은데 네. 최근이라고 해도 작년이구나. 작년에 추가된 캐릭터가 로아민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네. 가슴 위글링이 아주 3등신 캐릭터인데요. 거기다 애니메이션. 예. 걸을 때마다 뭔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3등신 캐릭터인데 가슴이 이렇게 출렁출렁출렁하고 움직여요. 그거 뭐야 너무하다. 진짜. 그리고 네. 일러스트 같은 것들도 네. 되게 그 예전에 있던 일러스트들이랑 네. 많이 바뀌었는데요. 리뉴얼을 하면서. 근데 그 일러스트들도 점점 그 여성 캐릭터들만 점점 어려 보이는 모습에 좀 더 뽀샤시한 모습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혹시 제가 아는 게임이 맞는가 싶은데 테일즈 위브가 그 이스핀샤를 나오는. 네, 맞아요. 너무 게임 충격적이네요. 그 게임에서 3등신짜리 캐릭터로. 세상에. 예, 맞습니다. 제가 아는 그 게임이 아닌 줄 알았어요. 혹시 이 게임을 해보시지 않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예전에 테일즈 위버에서 제가 그 이스핀 샤르리라는 캐릭터를 언급한 게 그 캐릭터가 숏컷으로 반바지를 입고 나오죠. 예,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지성성별은 여성인 캐릭터인데 약간 보이시한 매력과 좀 중성적인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패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게임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캐릭터의 비주얼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정도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 캐릭터도 네. 일러스트 보면 굉장히 여성으로 패싱되는 부분이 많은 캐릭터인데 모두가 그냥 네. 얼굴 보고 얜 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떻게든 그 성별 중 하나로 끼워 넣게 되는 그런 인식 슬픕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주제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제가 참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고뇌를 많이 했는데 뭔데요? 이전에 2화에선가 제가 퀴어 플라토닉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잠깐만. 저질러 버렸어요. 혹시 그 설명을 제가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우선 제가 본 퀴어 플라토닉 관계는 좀 제가 아는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보통 생각하는 뭐 우정이나 친구 이상에서 어떠한 사귀는 것처럼 네. 그런 약속 같은 거를 정해놓은 관계이되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로맨틱하거나 성적인 연애 관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 맞죠? 또박주님? 맞는데요? 네네. 맞잖아요. 네네. 근데 또 약간 헷갈리는 게 퀴어 플라토닉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그 포함을 하는 건지 되게 서술을 보고는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관계라는 게 늘 그 관계를 이루는 개인들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또 스펙트럼이기도 하고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딱 어디까지는 연애고 어디까지는 퀴어 플라토닉이야 이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본인들이 이 관계가 남들이 말하는 연애 관계라든가 남들이 말하는 어떤 관계로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퀴어 플라토닉 관계라고 정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퀴어 플라토닉 관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러면 퀴어 플라토닉 관계는 그 오토모노섹슈얼이나 오토코리 섹슈얼은 그 앤서니 보게트? 네, 그분이 그 논문에서 이제 딱 이야기를 하고 나서 좀 정의가 깔끔해졌다고 했잖아요. 오토코리 섹슈얼은 앤서니 보게트 씨가 얘기하면서 정의가 깔끔해졌는데 오토모노섹슈얼은 되게 오래 쓰여온 단어죠. 그렇군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퀴어 플라토닉은 막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막 여기까지 퀴어 플라토닉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 건 아닌 건가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퀴어 플라토닉 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의 개념으로 날 설명할 수 없으니까라는 되게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로맨틱 지향성 중에 콰로맨틱이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문제인가요? WTF. 네. What the fuck 로맨틱이라는 단어로도 얘기가 되는데 기존의 로맨틱 지향성 개념이 나랑 맞지 않으니까 그냥 뭐 나는 그것들 다 아니고 그냥 딱 이거야라고 할 때 설명하는 게 콰로맨틱 단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기존의 연애 개념, 기존의 우정 개념, 기존의 어떤
개념들이 우리의 파트너십 관계와 맞지 않으니까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관계가 퀴어 플라토닉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퀴어 플라토닉 관계에 들었을 때 잘 이해를 못해서 들었던 생각이 연애를 그냥 틀없이 하면 되지 왜 굳이 저렇게 어려운 용어를 쓸까 하는 생각이 들었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되는 게 예전에 제가 연애를 했던 관계인 사람이랑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네. 제가 정체화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오랫동안 저를 존중해준 유성애자분이 계세요. 네. 네, 그분과 헤어지고 1년쯤 뒤에 만났는데 그분에게 저는 로맨틱 끌림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좀 특별한 끌림이라고 해야 되나? 특별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게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이 전화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를 서로 같이 본 게 아니라 따로따로 봤어요. 그냥 볼 거라는 것만 알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고딩 때는 되게 핵노잼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완전 망작이다. 남들에겐 명작이지만 나한테는 망작이다. 이런 느낌으로 봤었는데 그걸 새롭게 보니까 제가 그 영화를 다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뭘 느꼈을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약간 빙의한 듯이? 되게 높은 수준의 공감을.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영화를 보면서 같은 감정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봤어요. 그래서 저와 그 사람이 된 것 같이. 근데도 로맨틱 클림만 빠져있던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무로맨틱한 사랑이나 퀴어 플라토닉 관계라는 것을 잘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연애 관계가 될 수 없어. 연애 관계로 간다면 이거는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고 약간 신뢰되는 거고 나의 인생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다. 나한테 떳떳하지 못할 것 같다? 뭔가 떠나간 사람에 대한 추억 같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저도 그때는 떠나간 사람에 대한 추억, 그냥 좋은 추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추억을 배제하고서라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굉장히 그 유대감 자체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1년 사이에 공백이 있었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그래서 좀 독특한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우리는 연애 관계가 될 수 없어라는 이유로 연락을 끊고 나서는 정말 괴로웠거든요. 뭔가 가족 같은 관계였다라고. 네네네네네. 완전 진짜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을 했던 게 연애는 못할 것 같지만 이 사람과 결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비혼주의자이거든요. 결혼을 안 할 거지만 만약에 한다면 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관계를 굳이 연애 관계로만 생각하면 안 될 관계지만 이런 퀴어 플라토닉이라는 그 개념을 좀 더 제가 잘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그렇게 막 연애 감정이 있냐 없냐로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결과가 났을 거라는 그런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좀 이런 용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되게 와닿는 사연이네요. 네. 정말 무로맨틱에 대한 공부가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다음에 특집편을 해보기로 해요. 예. 네. 네, 저희가 녹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퀴어 플라토닉 이야기가 나온 걸 계기로 해서 약간 무로맨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중에 무로맨틱 분 계신가요? 일단 저는 무로맨틱이고 네, 저는 로맨틱이긴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무로맨틱한 사랑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리스 로맨틱인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 오토코리 섹슈얼처럼 네. 제3자에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되게 애매해요. 예. 화수님의 그 앞서 말씀하신 그 특성과 관련된 맞습니다. 거죠? 근데 저는 가끔 무로맨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수님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던져주세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학교방에서 여러 대화가 오가고 있군요. 맞아요. 이전에 무로맨틱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를 그 전에 무로맨틱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순서겠네요. 무로맨틱이라고 하면 이제 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무성애자는 성적 끌림이 없다고 하면 무로맨틱은 로맨틱 끌림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로맨틱 끌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어디까지가 로맨틱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뚜벅초님? 네. 그게 되게 무로맨틱 커뮤니티에서 되게 많이 논의가 돼요. 일단 우리가 무로맨틱인 것 같은데 도대체 네. 우리가 뭐가 없다고 하는 거냐. 로맨틱 그림이 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뭐가 없어서 우리가 무로맨틱인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거의 얘기되는 것 중에 이건 폴리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독점성? 관계의 유일성?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맨틱 관계가요? 네. 물론 폴리아모리 분들은 비독점적인 관계를 추구하지만 네. 예, 경험적으로 그 외의 로맨틱 관계를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긴밀한 관계인데 네. 두 사람이든 아니든 여러 사람이든 이들 사이에만 공유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로맨틱 끌림이라고는 1도 모르는 인간들이 모여갖고 토론한 결과니까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마치 저희가 성적 끌림에 대해서 유추하는 것처럼. 맞아요. 저는 리스 로맨틱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대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얘기해주지 않는 부분에, 그러니까 비밀이 있는 걸 싫어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관계보다 좀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사람이 필요할 때 좀 더 이렇게 가깝게 나하고 만나서 놀자. 라던가 나하고 영화 보자고 좀 더 이렇게 쉽게 말을 꺼낼 수 있는 사이? 약간 전형적인 연애 관계에 가깝겠네요. 그냥 더 친해지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런가? 이게 무로맨틱의 시선이군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왜냐면 친해지면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맞아요. 뭐 같이 그런 의미인가요? 허수님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더 친해지고 싶은데 이 친해지려고 하는 감정이 연애적 감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약간 이런 그 친근감 이상의 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수의 사람들만 만나도 이제 체력이 방전나 보이는 그런 성격이기도 한데 다 쏟아부어서. 그러면 오히려 로맨틱 끌림은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점하고 싶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맨틱의 정의가. 근데 저는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 좀 많은 부분을 알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부분은 나하고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정을 하자면 로맨틱의 정의라기보다는 이제 무로맨틱들이 추정한 로맨틱 끌림이죠. 무로맨틱들이 자꾸 유로맨틱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더라 이런 식으로. 저는 처음에 로맨틱 그 끌림에 대해서 너무 헷갈렸던 게 제가 굉장히 로맨틱 끌림이 뚜렷하게 느껴져요. 두근두근 쾅쾅 하면서 막 같이 있고 싶고 막 손에 땀나고 긴장되고 막 이런 전형적인 만화책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돼서 그 무로맨틱한 사랑 자체를 잘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가페나 가족 간의 사랑이나 이런 게 있다고 머리로는 인식을 했는데 그래도 사랑하면 당연히 연인 간의 사랑이고 내가 사귀는 상대한테 사랑이라고 하면 나는 세상에서 네가 제일 우선순위야. 나는 너에게 가장 로맨틱 끌림을 많이 느끼고 있어? 이런 최우선? 진짜 되게 순정 만화 같은. 네, 근데 제가 그 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저 좀 요즘에 많이 느낀 건데 연인이랑 헤어졌을 때 저는 좀 금방 엄청 많이 울고 한 3일간은 정말 죽을 듯이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완전 훌훌 털고 일어나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훌훌 털고 일어나는 편인데 오히려 친구 관계가 꼬이거나 제 핸드폰이 죽었을 때 저 핸드폰에 사랑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핸드폰아. 4년 동안 같이 한 핸드폰이 다시 켜지지 않는데 정말 그 핸드폰이 뻗은 게 작년 초? 재작년 12월 31일에 뻗었어요. 제가 헤어진 날짜도 기억하세요? 정말 그때부터 저 아직까지 제 침대에 그 핸드폰의 시체? 핸드폰이 진짜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갖고 계세요? 네, 그 이후에 한동안은 그 핸드폰이 없으면 잠을 잘 못 잤어요. 완전 애착 그쵸, 대상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애착 대상이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저한테는 그런 게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는 도구로서 느껴지지만 전 정말 힘든 시간을 그 핸드폰과 같이 했기 때문에 도구라거나 바꿀 수 있는 의미가 아니라 왜 핸드폰은 화장실 갈 때도 붙어 있고 뭐 어디를 가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곁을 지켜준 그런 의미가 된 거죠. 저 궁금한 게 네. 일반적인 연애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네. 데미섹슈얼처럼 뭔가 네. 반성애자처럼 네. 그 유대감을 전제로 한 연애인 경우가 많은데 제가 네. 보은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네. 2년 이상 친해진 사람한테는 이제 연애적 감정을 그러니까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죠? 무슨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잘못 왜곡된 거죠? 아닌데. 그건 아닌가요? 네네. 그러면 그럼 권태기 같은 그런 얘기 아닌가요? 네. 권태기는 되게 자, 네. 이거 다른 얘기인데 그럼 그 연인과 헤어진 것하고 네. 친한 친구하고 헤어진 것하고 네. 느낌이 다르다면 네. 그 시작점 자체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시작점인가요? 대부분 연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네. 친구 관계로 지내다가 네. 이 친구 그런가요? 네. 관계에서 금사빠라. 이제 네. 친해진 거를 바탕으로 이제 연애 관계가 지속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 부모님이 연애하신 경우는 이 연애적 감정이 시작된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연애적 감정이 시작된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부모님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네.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만나는 건가요? 근데 보통 친구 관계에서 발전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 남인 경우에서 막 헌팅이나 이런 경우에서 발전한 경우도 없긴 한데 그 경우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냥 그 두 가지의 헤어짐이 어느 기점으로 달라지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도 헤어진 거고 친구도 헤어진 거고 핸드폰도 헤어진 건데 그 두 감정에 대해서는 좀 잊기가 힘든데 연인한테에서 헤어진 거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연인한테 헤어진 거는 분명히 힘들긴 힘든데 정말 그 3일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자살 시도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시기가 약간 사랑의 종류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간으로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게 제가 헤어진 시기쯤에 또 친구 관계랑도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 헤어진 상대랑 비슷한 시간을 알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는 이제 미련 두지 말아야지, 이제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가 그렇게 질척거렸어요. 미련 덩어리, 집착 덩어리가 돼서 막 혼자 막 계속 생각하고 막 어떡하지 이러고. 근데 약간 그냥 그 사랑을 대하는 마음의 양상이 아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치 다른 사람의 사랑처럼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뚜렷하게 로맨틱 끌림이 구분이 가기도 하고요. 그 전까지는 로맨틱한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요즘 들어서는 퀴어 플라토닉 관계가 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남일 같지 않겠구나. 오히려 내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평생을 이어가는 깊은 유대감에서는 오히려 퀴어 플라토닉 관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더라고요. 퀴어 플라토닉 관계라고 늘 평생을 이어가진 않겠지만요. 네. 연애 관계가 될지 퀴어 플라토닉 관계 될지 혹은 혼자서 즐겁게 솔로 라이프를 즐기면서 잘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성 하나가 열린 것만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용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참 은근히 그러게요. 네, 용어에 갇히면 안 되는 거지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퀴어 플라토닉 관계나 로맨틱이 잘 없는 관계에서의 특별함을 겪어보거나 혹은 형성하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퀴어 플라토닉 관계라고 할 만한 관계에 있는데. 정말요? 네. 어머, 바로 당사자셨구나. 예, 거의 반년 넘었구나. 거의 1년 가까이 그런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저는 아예 그 감정이 한 종류예요.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한 종류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친밀감 1에서 100 이 정도.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의 그냥 감정을 느끼는데 종류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근데 이런 관계를 가지기로 한 이유는 상호 합의에 의해서. 어떤 상호 합의가 있으셨나요? 이거 굉장히 좋은 예시 같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연애 감정이라고.
글쎄 로맨틱 감정인지 아니면 로맨틱 섹슈얼 감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네. 어쨌든 연애 감정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왔는데 되게 오래 알던 친구였는데 네. 예. 그때 제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친구가 원하는 관계를 가질 수가 그렇죠. 없는데 그 친구에게 로맨틱한 감정도 섹슈얼한 감정도 뭐 어쨌든 이 친구가 말하는 것 같은 감정은 돌려줄 수가 없는데 근데 네. 이 친구와의 관계를 잃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커밍아웃을 했어요. 네. 미안한데 나는 무로맨틱 무성애자라는 건데 네. 이러니까 이제 뭐 사랑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왜 있잖아요. 그 2시간 걸리는 커밍아웃 네네. 있잖아요. 막 로맨틱 감정을 못 느끼는 건 무로맨틱에 들어가고 뭐 흔한, 섹슈얼한 거 네, 설명 예. 레파토리. 네. 이렇게 설명을 막 하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나는 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만 너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을 돌려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가 괜찮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짜 2달 동안 계속 커밍아웃을 했어요. 만날 때마다. 네. 카톡으로도 엄청 하고 막 만날 때마다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진짜로 막 이해하고 괜찮다는 건가 싶어가지고. 뚜벅추님은 또 나름 되게 걱정이 되셨던 거군요. 왜냐하면 서로 감정이 다를 때 어떤 일이 생긴지를 이제 정체화 전에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예, 특히 로맨틱 감정에 있어서 저는 무로맨틱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삶에서. 무성애자인 것보다 무로맨틱인 네. 게 더 관계를 형성할 때 영향이 컸나요? 네. 왜냐하면 저는 성관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끌리지 않아도 그냥 대충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로맨틱한 건 진짜 모르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네요. 막 예. 교육 자료 같은 것도 굉장히 미비하고 그게 교육 자료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일상에 늘 깔려 있잖아요. 로맨틱한 관계에서 그 로맨틱 감정은. 정말 단적으로 막 뭐 연락이 와서 진짜 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처음에 밥 먹었니? 뭐 하니부터 시작해서 술을 뭐 먹을 때 만약에 이성과 같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면 더 화내. 근데 제가 로맨틱이지만 그런 거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더라고요. 개인 차이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 약간 보편적인 로맨틱에서 물어보는 거긴 하지만 전부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번의 부딪힘이 있었어서 서로 감정이 너무 다른 상태로 그쵸. 만나면 안 되겠다고 다르니까, 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2달 동안 계속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돌려줄 수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와 뭐 사귄다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어떤 유일한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멋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유일한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의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가족도 아니고 연인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연인이 아니라도 뭔가 특별한 너의 다른 친구들과 다른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 듣고 딱 헐 이거 완전 PR 아니냐 이런 그걸 이제 좀 고민하다가 결국 해보자 해가지고 만난 지 1년이 됐는데 그래서 서로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1년이나 됐는데 아직 조심이 있는 아니 그 친구 같은 경우엔 자기의 로맨틱한 욕구가 나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를 굉장히 막 조심하면서 막 서로를 걱정하는 훈훈한 관계입니다. 굉장히 카톡으로 막 뭐 했어 하고 물어보다가 혹시 이거 부담스러운 거 아니지 이런 일 아직까지도 있고 아직까지 좀 더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과정일 수 있겠네요. 평생 맞춰가야 될지도 몰라요. 평생 관계를 지속한다면. 저 되게 방금 뚜벅촌이 말씀에서 너무 깨달음을 얻은 게 저는 당연히 그 맞춰가는 단계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네. 불편하고 얘가 괜찮나 해야 되는 게 너무 마음에 짐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단계가 길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그 단계에서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했던 게 평생 맞춰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얼른 서로한테 적응해가지고 좀 편하고 즐거운 관계를 이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맞았을 때 오히려 너는 왜 나한테 맞지 않아? 나는 왜 얘랑 맞지 않지? 우리는 서로 잘 맞는 그런 찰떡궁합이 아니었던가?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었는데 굉장히 배울 점이 많네요. 아이고 민망합니다. 평생 맞춰간다는 마음가짐이면
근데 그건 사실 누구한테나 그래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제가 그 생각을 못했죠. 그 생각 못하고 그냥 빨리 편해졌으면 좋겠다. 빨리 편해져서 나의 이 내장까지 다 드러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치부도 사랑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약간 저는 정체화하면서 오히려 좀 맞춰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 같긴 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저는 정체화하기 전엔 진짜 당연히 제가 괜찮고 상대가 이상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술 먹을 때 얘기해 막 이러면 이런 구시대의 유물 막 이러면서 약간 상대가 이상해서 그러는 거지 뭐 왜 이러냐? 내가 만난 애들은 왜 다 이러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감되네요. 정체화를 어떤 내가 남들과 그들과 다르다라는 거를 딱 정하고 나니까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 그 정도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확실히 정체가 약간 균형을 잡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 저 뚜벅초님하고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쟤네 왜 저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진짜? 또 반대로 상대방한테 강요를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던 분들이 많으셔서 진짜? 그래서 약간 알고 있는 게 이거는 서로 다른 거야 라는 게 정말 관계를 좋게 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르다는 걸 내가 아는 동시에 상대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저 리스로맨틱 입장에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저는 그 연애를 하는 사람들끼리 매주 한 번씩 만난다는 게 숨 막혀. 되게 우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과 만남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힘듦을 느끼는데 그거는 연인 사이가 돼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났니? 잤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랑 밥을 먹니?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과 어떤 데이트 정하고 100일을 하고 200일을 하고 이런 100일은 좋은데 여러 가지 활동도 있잖아요. 그걸 내가 같이 참여하는 게 뭔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학교를 가야 되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만큼 맞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개인 성향일 수도 있지 않나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상관없지 않나? 예를 들면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친구든 뭐 지금 단장님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그 거의 만난다 하면 2주 자주 만나봐야 2주에 한 번 그 정도거든요. 근데 제 친구 하나는 진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저를 매일 불러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성공을 하죠. 그런 친구도 있고 되게 그건 개인차인 것 같아요. 사람 만날 수 있는 용량의 개인차? 약간 방금 화수님 말씀에는 뚜벅초님도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 맞아 하면서 숨 막혀 하면서 어떻게 매일 이러면서 약간 그 저희의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전형적인 내향성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 만날 때 에너지가 쭉쭉 따라서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그 2주에 한 번씩 정해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숨 막히는데 보고 싶을 때 달려가는 거는 또 매일 보게 되더라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얼마나 주기가 됐으면 한 번씩 만나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서 만나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즉흥적인 게 좋아요. 저는. 이게 정말 개인 특성인 것 같습니다. 저 지금은 한 반년도 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술 먹는 친구가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 친구는 대학교 때는 거의 매일 같이 술을 마셨어요. 일주일에 5일 정도. 그랬는데도 전혀 서로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지치지도 않고. 그건 그냥 정해놓고 만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에너지의 차이. 혹시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해결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퀴어 플라토닉 관계에 이어서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약간 무로맨틱과 퀴어 플라토닉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진행한 오토코리 섹슈얼, 오토모노 섹슈얼 그리고 퀴어 플라토닉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었나 싶은데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 꼭 moobang@acetage.com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우성애나 무대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실 경우에는 acetage.com 접속을 해주시면 저희의 다양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방한 이야기였고요. 진행의 보은, 게스트의 뚜벅초, 화소, 그리고 편집의 찰리, 기획의 화소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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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